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남자입니다. 앞자리가 4가 되니까 되게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머릿속에서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위는 원래 백년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저를 환영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안과 아내 집안의 형편은 비슷해요. 풍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빈곤하지도 않는 정말 평범한 형편이었죠. 그래서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했고 저 혼자서 돈을 번다면 많이 빠듯한 정도입니다.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에도 멋지고 능력 좋은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평생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죠. 늘 아내에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부족하고 듬직하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요. 제가 아니라 더 능력 좋고 멋진 사람을 만났다면 아내는 결혼하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시간을 보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늘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아내에게 헌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심 장모님도 자기 딸이 고생하는 건 싫으셨는지 제 형편을 아시고는 내키지 않는 듯한 눈빛이더라고요. 저도 장모님 마음 다 이해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생하길 원하나요? 장모님도 자신의 딸이 결혼하면 팔자 펴서 내조만 하길 원하셨겠죠.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돈으로 장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고 제 헌신과 노력을 보여주며 장모님의 마음을 겨우 돌렸어요. 매일같이 찾아가면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렸고 꽃도 사다 드렸죠. 장인어른과는 일찍 헤어지셔서 혼자 지내시는 장모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 말동무도 많이 해드렸어요. 저의 오랜 노력 끝에 저는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형편이 얼마 되지 않으니 신혼여행은 서울로 갔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하와이나 발리같이 외국으로 갔는데 저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서울로 갔어요. 저희는 지방에 살아서 서울을 자주 가보지 않기도 했고 어디를 가는 것보다 아내와 같이 있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착한 저희 아내는 토 한 번 달지 않고 서울로 가는 것을 받아들였죠. 아내는 제가 감당하기도 벅찰 정도로 착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저희의 신혼여행지를 만족했지만 누구보다 안이 꼽게 본 사람은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갈 신혼여행이지 어디서 기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갈 생각을 하냐면서 저를 혼내셨거든요. 저도 그 마음 다 알지만 이미 결혼식 준비한다고 큰돈을 써버려서 저희는 여행 경비가 부족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물려받는 재산도 없었고 장모님도 저희 결혼에 단 한 푼도 지원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로지 저와 아내의 돈으로만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담도 되었는데 이렇게 혼내시기까지 하시니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신혼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너무 행복했고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단둘이서 모르는 타지에 있으니까 믿을 사람은 서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행복을 몽땅 즐겨야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신혼여행이 끝나고 서울 기념품을 사서 처갓댁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남자 한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처제가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처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 같았고 앞에는 장모님이 하하호호 거리면서 웃고 계셨죠.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해맑게 웃으신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와 아내는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 남자를 슬쩍 보니 옷도 비싸 보였고 시계도 명품이더군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처제와 그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서로 너무 좋아서 결혼식을 당장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연애 4년 만에 겨우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연애 3개월은 당연히 허락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거든요. 당장 사위로 받아주고 싶다면서요. 저와 아내는 놀라서 장모님을 쳐다보았지만
장모님은 저희의 시선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선물을 건네면서 별거 아니지만 장모님 생각나서 사왔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선물의 퀄리티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에다가 홍삼,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화려했죠. 저와 아내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감상했습니다. 장모님은 입이 찢어져라 해맑게 웃으셨고 광대가 내려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장모님이 저를 사위로 받아주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서울에서 장모님과 처제 주려고 기념품을 사왔는데 그 명품 선물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지 못하고 조용히 숨겼습니다. 장모님은 그 남자를 벌써부터 사위 거리면서 칭찬하셨고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고 귀티가 잘잘 흐르는 남자였기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의 직업은 대기업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에 있는 물건을 공짜로 줄 수도 있다고 했고 포인트나 상품권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 남자가 말을 할수록 장모님과 처제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당장이라도 결혼을 시킬 기세였습니다. 장모님의 허락을 받는 건 무척이나 쉬웠고 처제와 둘째 사이는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도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장모님께서 처제 결혼식에 돈을 지원해 주신 거였어요. 저희가 결혼할 땐 최대한 미루면서 결혼이 파토나길 기다리셨는데 처제 결혼식엔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 저희 결혼식에 땡전 한 푼도 안 주시던 분이 처제 결혼식엔 돈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확연하게 차별하는 게 티가 나니까 섭섭함을 숨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새신랑이니까 장모님이 신나서 그런가 보다 하려고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면 장모님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실 줄 알았죠. 그런데 처제는 호화로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기에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 장모님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데리고 가냐고 물으니 효도 차원에서 간대요. 저와 아내는 말문이 턱 막혔죠. 마치 서울로 신혼여행 간 사람은 불효한 것처럼 느끼게 말했으니까요. 아무튼 장모님은 신혼커플 사이에 끼면 안 된다고는 하셨지만 신이 나셔서는 셋이서 같이 하와이로 떠났어요. 당연히 신혼여행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고 기념품도 없었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행에 있었던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저와 아내는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이야기를 듣고 리액션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께서 김서방, 지금 저녁 시간인데 식사 준비는 안 하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때는 장모님이 저에게 말을 건네주신 것도 감사해서 알겠다고 하고 바로 아내와 같이 저녁 준비를 했어요. 있는 재료로 준비한 저녁 식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냥 외식할 걸 그랬나? 우리 장서방이 저번에 먹여준 그 스테이크집 아주 맛있었는데 라고 하셨죠. 섭섭하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밥그릇에 있는 밥을 둘째 사위 밥그릇에 다 올려주시면서 많이 먹어야 일 열심히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저는 제 밥을 뺏겼습니다. 그 밥은 밥솥에 있던 마지막 밥인데 말이죠. 장모님, 그거 제 밥인데. 자넨 그냥 찬밥 먹게. 장모님은 둘째 사위와 저를 보시는 눈빛이 확연히 차이가 났고 저는 찬밥과 아내의 밥을 섞어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장모님의 차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차별들도 많이 존재했거든요. 고기 반찬이나 좋은 음식들이 있으면 다 둘째 사위한테 주는 건 일상이었고 남은 것들은 저 주지도 않으시고 바로 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제가 먹지 않으면 되니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속상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조금 특별하고 기억에 잘 남아요.
둘째 사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장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는 소소한 선물이라도 저에게 꼭 주셨습니다. 그때도 조만간 제 생일이니 선물은 바라지도 않았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락 한 통이 없으시더군요. 혹시 까먹으신 건가 하고 아내와 같이 장모님 댁에 방문해서 식사 자리라도 하려고 했는데 장모님 집에 가니 처제 부부가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희가 온 것을 모르는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오늘 빨간 날이라서 우리 둘째 사위랑 둘째 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장모님, 오늘 형님 생신 아니에요? 어린이날이 생신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그냥 알아서 보내라고 해. 지금 첫째 부부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난 사실 첫째 사위 마음에 안 든다. 남자가 말이야, 우리 둘째 사위처럼 능력도 좋고 그래야지. 안 그래? 그건 맞아요. 사실 저도 결혼 처음 했을 때 형님 보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치? 그래서 어디 내놔도 부끄러워. 그래서 나 동네 아줌마들한테 사위 한 명이라고 말하잖아. 그냥 너만 내 사위해라. 우리 둘째가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데리고 왔는지 몰라. 네, 장모님. 전 그 말을 몰래 듣고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내켜하지 않으신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착하고 예의가 바른 줄 알았던 둘째 사위는 생각외로 많이 당돌하더군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뇨. 저는 벙쪄 있는 채로 허공만 바라보았는데 그때 제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아내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내는 화가 난 채로 그들에게 다가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사위가 한 명? 어딜 내놔도 부끄러워. 엄마는 어떻게 똑같은 사이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차별을 해? 형수님, 똑같은 사이는 아니죠. 제가 지금 형님이랑 똑같다는 소리를 들을 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또 왜 우리 둘째 사이 기죽여? 대기업 팀장이랑 중소기업 회사원이랑 같니? 그리고 너 말 잘했다. 내가 첫째 사이보다 둘째 사이가 더 좋다는데 뭐가 문제니?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솔직히 첫째 사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잖아. 옆에서 처제는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고 결국 아내의 손을 잡고 장모님 댁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화를 진정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다시 되새겨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그날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그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도 제 마음을 읽었는지 연을 끊자고 다신 만나지 말자고 해주더군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장모님과 처제 부부는 저희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진짜로 사이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마음 편히 있었는데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김서방, 오랜만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해. 지금 둘째 부부네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알려주려고 연락했어. 얼른 첫째네도 아이 준비 슬슬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손주가 얼른 보고 싶어서 그래. 손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장모님은 저에게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압박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임신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병원도 다니면서 시도도 많이 해보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긴 하지만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셔서 포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임신하니 저희가 생각났는지 갑자기 임신 압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다시 임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 정말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병원도 다니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시 장모님 댁에도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임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처제는 배가 점점 불러오더라고요. 당연히 장모님은 아주 떠받들으셨죠. 오랜만에 장모님 댁에 가보니 처제는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장모님은 처제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임신에 관해 이것저것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처제네 부부는 신혼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된다며 걱정거리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김서방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요즘 남자들 남자 구실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김서방도 그런 거 아닌가? 딱 보면 몸도 호리호리하고 남자 구실 전혀 못할 것 같은데 병원 가서 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보지 왜? 라고 하더군요.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저는 벙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들어봤거든요. 한창 초반에 임신 준비로 바쁠 때 저와 아내는 모든 건강검진을 다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장모님한테서 그런 무례한 말을 들으니 속상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갈 때마다 장모님이 저와 아내를 반겨주시지 않으니까 장모님 댁에도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기쁜 소식이 생겼는데 드디어 저희 부부한테도 축복이 왔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저에게 남자 구실 못한다고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겼죠. 그런데 그 뒤로 한 번도 장모님 댁에 안 가서 가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창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아직 자리가 제대로 잡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배가 불러서 임신 소식을 서프라이즈로 알리려고 했죠. 그리고 마침 그때 처제가 출산을 했다고 해서 장모님 댁에 보러 가려고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모님 댁에 가서 아내의 볼록 튀어나온 배를 보여줬어요. 처제가 임신했을 때만큼의 수발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온 신경은 처제가 낳은 아이한테 집중되어 있으셨는지 아내의 배를 보고도 드디어 임신했구나? 그동안 김서방 남자굿이라는 법 좀 배웠나 보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고는 다시 해맑게 웃으면서 처제가 낳은 아기한테만 온갖 정성을 퍼부으셨습니다. 처제네 부부는 뭘 하든 장모님께 환영받는데 저희는 뭘 하든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잠깐만 있다가 돌아갔네요. 그리고 태교도 일부러 장모님 댁에 가지 않은 채로 집에서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는 아무도 오시지 않더군요. 저희 아이는 비록 장모님과 둘째네 부부에게 환영받지 못했지만 괜찮았어요. 저와 아내가 더 큰 사랑을 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똑같은 사위고 딸이고 손주인데 확연한 차별이 너무 속상하긴 했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저희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은 채 열심히 저희 아이를 키웠죠. 그렇게 한 몇 달이 흐른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장모님과 처제네 부부가 생각이 나곤 했지만 이 정도로 연락이 없는 거면 정말로 가족의 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아내와 우리 아이에게만 집중하려고 했죠. 근데 어느 주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직업 특성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오는 편이라 당연히 회사 사람인 줄 알고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여기 경찰서인데요. 지금 김말숙님이랑 사위분이 여기 있거든요. 와서 사인 좀 해주시고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서 왜 경찰서에 있지?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둘이서 아주 미친 듯이 싸우고 있더군요. 욕설과 막말을 가리지 않고 서로 잘못했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니 갑자기 장모님이 어휴, 첫째 서방 왔나? 오랜만에 보니 얼굴이 헬쑥해졌네. 라고 하며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시더군요. 마치 제가 둘째 사이가 된 것처럼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사이가 정말 좋던 둘째 사이와 장모님과 왜 싸우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처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둘째 사위가 대기업 팀장이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았던 이유는 생계 유지를 대출금으로 하고 있어서 그랬다고 해요. 대출금으로 명품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랬던 거죠. 처음에는 장모님이 요 며칠 새 지갑에 돈이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둘째 딸이 봐버려서 상황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드러나는 둘째 사위의 진실을 알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대요. 저는 솔직히 놀라긴 했지만 조금 통쾌했습니다. 둘째 딸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다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경찰서에서 사인을 하고 나왔어요. 장모님과 둘째 사위는 여전히 서로 욕하면서 싸우고 있었고요. 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으로 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서 어떡하냐고 걱정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통쾌해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묵은 때를 지운 것 같이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장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지금 애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가는데 한 번도 먼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 분이 둘째 사위와 그렇게 되니까 저희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그 연락을 다 무시했고 다시는 장모님을 뵙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 깊고 진했기 때문에 가족의 연을 끊기로 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 내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면 깔끔하게 인연을 끊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꽤 큰 규모의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며 제게는 아주 든든한 아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각 32살, 28살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고 자식들은 어느새 훌륭하게 자라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흔한 사춘기 하나 겪지 않고 올곧고 바르게 자라준 아이들은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길을 살려주었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식들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둘 다 아직 미혼이었는데 하루는 아들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아들은 연애를 하고 있나 보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주 주말에 집으로 데려온 낯선 사람의 정체는 아들 녀석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딸아이는 마침 집을 비운 날이라서 딸아이를 제외하고 저희 식구들 모두가 아들 녀석의 여자친구를 보게 된 것이죠. 처음 뵙는다며 화사한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든 채로 서 있는 아가씨를 보니 참 참하다 싶더군요. 단정하게 아래로 묶어 늘어뜨린 머리와 옷도 단아하게 입고 온 모습이 제 마음에 쏙 들더군요. 화사하게 웃으면서 초면에도 어머님, 아버님 하는 모습이 애교 있다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니 입이 해벌쭉해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군요. 정말 제 아들 녀석이지만 그 꼴을 보고 있으니 귀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군요. 옆에 아내를 슬쩍 보니 아내의 얼굴에도 에휴 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더니 라고 적혀있는 듯 했죠. 아들 녀석은 조용조용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저희에게 소개를 해준 여자친구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연애를 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만났냐는 질문에 무려 3년이 넘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저희 딸아이랑 동갑이더군요. 어른에게 싹싹한 것이 저는 참 합격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시간이 늦은 점심때였기 때문에 저희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과일을 먹으며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저녁이 되어서야 집을 나섰고 아들 녀석도 부랴부랴 데려다주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날 밤 딸아이가 집으로 들어와서 오빠를 붙잡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아, 왜 나 없을 때 데려오는데? 야, 씨, 오빠한테. 아니, 그러게 네가 집에 있으시든가. 아, 짜증나. 사진이라도 보여줘.
우리 자기야는 사진 잘 안 찍어서 없단 말이야. 다음에 또 데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참으시지. 남매 사이에 우애가 워낙 좋다 보니까 참 귀엽더라고요. 딸아이는 자신의 오빠가 꽁꽁 숨기는 여자친구가 엄청나게 궁금한 듯한 눈치였어요. 그렇게 딸아이가 궁금해하며 몇 주가 지난 어느 주말,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를 또 데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결혼 이야기를 넌지시할 것이라며 언제를 주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결혼할 나이가 되더니 기특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딸아이도 드디어 얼굴을 보는 거라며 기대를 가득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고 아가씨는 또 양손 가득 무언가를 사왔더라고요. 저도 아내도 흐뭇했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딸아이는 오빠 여자친구 오면 바로 먹을 것을 거실로 내가겠다고 말하며 불이 나게 부엌을 향해 뛰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아가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고 저희 부부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또 사왔냐고 인사치레를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울렸고 거실에 서 있던 저희 모두는 반사적으로 소리의 근원지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딸아이가 유리잔과 과일 접시를 담은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더군요. 저희 모두 사색이 되었죠. 야, 너 발에서 피나잖아. 일로 와서 안겨봐. 아니 얘가 미쳤나? 너 정신 어디다 놓고 다녀? 유리 밟지 말고 천천히 안겨봐. 야, 너 피 많이 난다. 병원 가야겠네. 아들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고 유리밭으로 엉망이 된 곳에서 무사히 동생을 안아 데리고 빠져나왔고 그렇게 딸아이의 상처를 보니 커다란 유리 조각이 발등 위에 박혀 피가 철철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평소 유쾌한 성정의 아이기도 하고 가족 중에서 막내라 엄살도 많이 심한 편인데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만히 오빠 품에 안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저도 아내도 그리고 아들 녀석도 딸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고 왜 그러냐고 딸아이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나 발이 너무 아픈데 병원 먼저 가면 안 돼? 라고 작게 웅얼거리듯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밑에 차에 시동을 걸겠다고 현관을 나섰고 딸아이는 아들 녀석의 등에 엎여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은 제가 정리하겠다고 했고 아들 녀석의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다들 딸의 발에서 철철 나오고 있는 피에 너무 놀라 패닉이었거든요. 아내와 아들은 정신없이 나가서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서 아가씨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딸아이의 상태가 너무 걱정스러웠지만 집안 전체에 퍼져 있는 유리 조각을 치워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가씨의 분위기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미안하지만 다음에 우리 쪽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의 말을 했었는데 아가씨는 평소와 달리 말갛게 웃는 얼굴이 아닌 하얗게 질린 얼굴로 네 라고 대답을 하고 집을 나서더군요. 그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 가족들은 딸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찢어졌기 때문인지 발등을 꿰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경이 다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며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딸아이가 심상치 않은 상태더군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도 그동안 아껴서 몰아서 쉬려고 쓰지 않은 연차를 몰아서 쓰질 않나.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방에서 나오질 않고 가만히 틀어박혀 있질 않나. 그렇다고 밥을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처음 저희 가족들은 딸아이에게 휴식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저 내버려 두었는데 점점 딸아이의 상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은 틀어박혔다가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밤마다 소리를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나고 울면서 깨어나기를 수차례. 저와 아내는 상의 끝에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점점 예민하게 구는 듯한 딸아이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여자끼리 이야기해보겠다고 아내는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갔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이야기해보자, 싫다, 이런 실갱이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딸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마침 그때 아들 녀석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딸아이의 방문을 서성이던 아들 녀석은 동생 상태가 아직도 저렇냐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아내가 딸아이의 방문을 열고 나왔고 가족끼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방에서 나오지 않는 딸아이의 모습에 딸은 이라고 말을 하니 일단 내버려둬야 할 것 같아 라고 아내는 대답했죠. 아들과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거실에 앉았고 아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모르고 있었니? 지금 여자친구가 민지 학창시절에 왕따를 시켰던 사람이었단 건 말이야. 아내의 말에 아들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여보, 왕따라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엄마, 진짜예요? 사실 저희 딸아이는 고등학교를 다른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저희 부부가 규모가 꽤 큰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엔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려웠어요. 딸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저와 아내는 돈을 벌어야 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야 했어요. 아내라도 딸아이 곁에 남겨두고 싶었었죠. 그 당시 딸아이도 10대의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러기엔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여의치가 않더군요.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도 전부 빚이었고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도 없었거든요. 저와 아내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랬으면 안 되었다 싶긴 했지만 딸과 아들에게 상황을 납득시키기 위해 저희 집 사정을 설명해 주었고 저와 아내는 떠나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아마 저희는 그때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 의젓함을 강요했던 것만 같네요. 아들 녀석은 그럼 자신은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 대학을 휴학을 하고 군대를 일찍 가겠다고 했고 딸아이는 혼자 남겨지기 싫다는 듯 굴더니 이내 결심을 굳힌 듯 언제 다시 함께 살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2년 내로 무조건 함께 살게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군대로 떠났고 딸아이는 홀로 남았죠. 저와 아내는 빚을 갚고 안경점 미천을 만들기 위해 정말 굳은 일 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죽어라 일만 했어요. 밤에 오늘 하루를 마친 딸아이에게 걸려온 전화나 간혹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남매가 함께 걸려온 전화가 저희 부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법도 한데 아직 어린 동생 때문인지 휴가를 나오면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만 가지더군요. 어린 나이에 그런 책임감을 지우게 한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의젓한 것이 흐뭇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운이 좋게 저희가 시골에 버려진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값이 올라 정말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었고 저희 부부가 밤낮 없이 일한 결과로 아득하다고만 느껴졌던 빚을 전부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2년 동안은 빚의 절반을 갚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래도 절반을 탕감하고 나면 여유가 생겨서 아내는 딸아이의 곁에 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참 운이 좋았죠. 그렇게 장사 미천을 마련했고 딸아이와 아들 녀석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서울로 이사를 했고 집도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약속했던 2년보다 반년 정도는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아들도 전역을 했더군요. 그동안 혼자 버텨준 딸아이가 그렇게 장하고 아들 녀석이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내 가족이 새 출발을 하던 날, 우리 모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었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무리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딸아이에게 이렇게 무심했었던 사실이 저와 아내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버텨야 했던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어쩌다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아이가 혼자서 지내는 모습을 본 학생 하나가 학교에 소문을 냈고 그게 와전이 되고 또 되면서 저와 아내는 야반도주로 딸아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딸아이는 버려진 자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녀석도 군대에 가서 연락이 잘 되지 않으니 소문이 또 더해졌고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아무리 빚을 갚는 것이 중하다고는 하지만 딸아이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주었어요. 남들처럼 학원비를 마음껏 내주진 못했지만 아이가 혼자 생활하고 남을 돈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아껴서 썼더군요. 저희가 집을 합칠 때 딸아이의 통장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보낸 생활비가 거의 80% 정도는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저와 아내는 정말 놀랐었거든요. 이렇게 알뜰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와 아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보내준 큰 돈을 딸아이는 막 쓸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목격한 학생이 딸아이가 술을 팔러 다닌다는 헛소문을 내게 되어 딸아이는 그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는 정도였다고만 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졌고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더군요. 마침 폭행을 크게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아들 녀석이 말도 없이 동생을 놀래키겠다고 서프라이즈로 군대에서 말년 휴가를 나와 상처투성이인 딸아이를 보게 되었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당장 부모님께 이야기하자는 오빠를 동생이 울면서 뜯어 말렸더군요. 짐을 더 이상 얹어줄 수 없다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숨겨왔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아들 녀석은 그 다음날 학교로 무작정 찾아가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뵙고 상담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런 상황까지 방치한 동생의 담임에게도 아들은 무척 화를 냈고 언론에 제보하겠다,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교무실에서 아주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더군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교무실에 내려와 길길이 날뛰는 아들 녀석을 뜯어말릴 정도였다고 해요. 아들 녀석은 전날 밤에 그쪽으로 밤새 무슨 법이 어떻게 있는지 공부를 해갔다고 했어요.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아주 학교를 쑥대밭으로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던 것은 학교에서 저희 부부가 딸아이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오거나 그럴 수 없단 것을 아니까 방치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었겠죠. 아들이 눈을 뒤집으며 난리를 쳤고 실제로 경찰에게 신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라도 폭행으로 신고하니까 경찰차는 타야 되었고 그렇게 학교가 뒤집어졌다더군요. 학교에서는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과 딸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했다고 해요. 아들 녀석은 안 그래도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데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몇 년간 이 짓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니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났겠나요?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도 전부 고3이었는데 딸아이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걸로는 절대 넘어가지 못하겠다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 절대 사회봉사나 며칠 정학으로 끝나지 않고 무조건 학교를 전학시키라고 못을 박았대요.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이 고3이니 제발 그것만은 말려달라고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아들 녀석은 정말 그렇게 가해 학생들을 강제 전학을 시켰습니다.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을 테죠. 아들 녀석은 그때 그랬대요. 자신이 동생의 마지막 10대를 지옥처럼 보내게 해놓고 당신 자식들은 잘 살게 내버려 둘 줄 알았냐고요. 학교 측에서도 딸아이가 왕따당한 시간이 실제로 길고 피해가 큰 상태였고 방치와 다름없이 내버려뒀기에 언론에다 제보하겠다는 아들 녀석의 말이 무서웠던 것인지 서둘러 보내버렸대요. 그리고 이 사실은 두 사람만 알기로 했다더군요. 다행히 아들 녀석이 성인이라 딸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 저희에게 어째 연락 한 통 안 온 건가 했더니 딸아이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학기 초에 부모님의 연락처를 적는 곳에 오빠 번호만 적었다더군요. 그렇게 딸아이는 괴롭힘 당하면서도 잘 살겠다고 아득바득 도끼를 품어서 공부와 알바만 몰두했고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했고 장밋빛 인생을 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 저희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과 딸이 그저 혼자서도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울 뿐이었는데 그런 속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해 학생 중 한 사람이 지금 아들 녀석의 여자친구였다더군요. 아들 녀석은 그때 전역한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년 휴가에 나와 그렇게 학교에 깽판을 치고 결과나 그런 것들은 동생으로부터 들었다고 해요. 혹시나 아들 녀석이 다시 군대로 돌아가고 동생인 딸아이를 회유할까 걱정돼서 매일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켰기 때문에 아들 녀석은 가해 학생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딸아이의 처우가 개선되자 학교에 또 소문이 나서 남은 기간 동안 아무도 딸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사실도 충격이었는데 그 시절 그런 어두운 과거를 남매에게 주었던 사실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저희 부부는 너무 죄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다가
말없이 또 한참을 앉아서 생각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와 아내는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꼭 안아주었어요. 딸아이는 그제서야 아이처럼 저희 부부의 품에 안겨 엉엉 울더군요. 얼굴을 보자마자 10년이 된 세월이 흘렀어도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소리치듯 우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딸아이를 달래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여자친구인 그 가해 학생과 함께 말이에요. 아마 그 학생도 딸아이가 유리잔을 깨서 다친 날 서로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니 그날 하얗게 질렸던 것이겠죠.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길길이 날뛰는 아들 녀석의 모습에 저희 모두 놀랐고 더 놀란 것은 여자친구의 태도였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 당시 자기가 너무 어렸고 무지했다고, 실수였다고, 잘못했다고. 그런데 지금 자신은 너의 오빠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용서해주면 안 되냐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군요. 참 그 광경을 보고 저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정막이 흐르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지르며 네가 뭔데 여길 오냐면서 그 학생의 머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제가 나서서 그 가해 학생을 일단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도 딱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데 딸아이에게 그것조차 상처가 될까 염려되어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저런 여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라며 동생을 달랬고 딸은 그런 아들의 말에 자신이 죄인이라며 미안하다고 신경 쓰지 말라며 또 오열을 하고 아내는 가슴을 치면서 이러고도 자신이 엄마냐며 엉엉 울었고 저 또한 비참함과 참담함에 뒤섞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딸아이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아들 녀석은 헤어진 모양이더군요. 그 여자가 종종 저희 집을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아들 녀석이 나가서 한바탕 난리를 하고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는 당시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가족 전체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고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딸아이와 심리상담을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혹 또 인지하지 못하는 커다란 상처가 있을지 겁이 나서 말이에요. 아내는 딸아이만 걱정을 하는데 저는 저희에게 보여줄 정도로 진지하게 만났던 여자와 한순간에 이별하게 된 아들의 마음도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 아들에게 괜찮냐고 넌지시 물어보니 머뭇거리더니 아직은 많이 힘들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돼서 자꾸 자식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상황만 만드는 것 같아 참 뭐라 대꾸해줄 말이 없더군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늦었지만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을 하니 아들은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이번 일조차 부모인 저희가 나서서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참담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아들과 딸을 살뜰히 보살피는 중인데 여전히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저희에게 질타의 말이든 조언의 말이든 뭐든 말해주시면 달게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시길 바라며 글을 줄이겠습니다.